자, 일단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은 이렇게 딱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다른 브랜드들 대부분의 경우 전기차들이 전체적으로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요. 이제 아무래도 차체가 배터리 때문에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차체를 받치기 위해서 좀 단단한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고, 단단한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니까 댐핑도 그만큼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 좀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이렇게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도 그랬고 대체적으로 전기차들의 승차감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승차감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들링 성능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기능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게 막 되게 정교하고 운전의 재미를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핸들링 이런 게 아니라 좀 부드럽고 승차감도 좀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출렁거리진 않는데 2열에 탔을 때도 승차감이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핸들링이나 이런 퍼포먼스보다는 일단 편안한 주행을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특성상 악셀워크가 굉장히 선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시동 구간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수치로 표시되는 출력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200마력이 조금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동 구간에서 운행할 때 느끼는 출력의 여유로움은 300마력대급의 내연기관차 같은 느낌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인 가속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리고 악셀을 그렇게 막 깊이 밟아서 확 튀어나갈 필요 없이 그 전에 충분히 내가 원하는 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범위 내에서는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의 특성상 비슷한 출력의 내연기관차랑 비교해보면 약간 고속에서는 조금 출력이나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전기차를 가지고 초고속을 달린다든가 뭐 이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사실 또 궁합이 맞지도 않고요. 전기 모터의 특성상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많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렇게 타는 차는 아니죠. 자,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내연기관차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능들 중에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자,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전기차만의 운행 특성을 이제 만끽할 수 있는 게 바로 원페달 드라이빙인데, 이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에도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페달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스티어링 휠에 여기 패들 시프트가 우측 좌측에 있어요.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생제동은 이 우측 패드를 이제 누르면은 이제 회생제동이 1단계씩 약해지고요. 좌측 패들은 1단계씩 강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3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 회생제동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4단계가 되는 거고요. 완전 끄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3단계가 끝이 아니에요. 3단계에서 한 단 더 강하게 해서 4단계로 들어가면 맥스라고 표시가 되면서 아이페달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1단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왼쪽 패드를 한번 당길 때마다 2단계, 3단계, 자, 지금 3단계예요. 그러면 악셀을 살짝 띄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립니다. 근데 이게 최대 회생제동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당기면 자, 맥스라고 표시가 되면서 그 위에 아이페달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표시가 됐죠. 자, 아이페달이라고 표시가 되면 이때부터는 악셀 페달 가지고 가감속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정차까지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일반적인 주행의 경우에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악셀 페달 하나만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악셀 페달을 누르는 정도를 가지고 가속을 조절을 하듯이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악셀 페달을 떼는 양을 가지고 감속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강하게 밟느냐에 따라서 제동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악셀 페달 떼는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셀 페달을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밟고 있다가 감속할 때 한 번에 탁 뛰는 그렇게 운전하시면은 갑자기 차가 팍팍 이렇게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조작하시면 안 되고,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속하기 위해서 악셀을 조작을 하다가 또 감속을 할 때는 감속하고 싶은 만큼 악셀을 조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고 뛰는 걸 다 리니어하게 조작을 해야만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조금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셀을 서서히 뛰면서 감속량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앞차가 가까워질 때 그냥 악셀을 팍 띄워버리면 갑자기 차가 앞으로 확 쏠리면서 제동이 확 걸립니다.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시면 되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면 아무래도 악셀을 뛸 때마다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주행 효율도 좀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디올류 코나에는 원페달 드라이빙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통 다른 메이커 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능이 하나 있는데,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작동시켜주는 오토 모드가 있어요. 스마트 회생제동이라고 하는데, 요건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 회생제동을 다시 우측 패드를 이용해서 약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0단계까지 내려가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은 위에 오토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 지금 오토라고 표시가 됐죠. 그러면은 앞에 가고 있는 차의 간격이라든가 가까워지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회생제동 양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은 앞에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악셀을 띄웠을 때 회생제동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타력 주행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차 앞으로 가서 한번 악셀을 띄워볼게요. 자, 지금 앞에 차가 있잖아요. 자, 지금은 악셀을 띄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악셀을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회생제동이 걸렸죠. 그렇죠? 그랬다가 앞차가 다시 멀어지니까 회생제동이 다시 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붙어서 해볼게요. 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띄었을 때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다가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다가 앞차가 다시 멀어지잖아요. 이제 저는 감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회생제동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 오토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앞차와의 간격이라든가 가까워지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회생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생제동량이 계속 바뀌니까 조금 어색했는데, 이것도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때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고 어떨 때는 회생제동이 약하게 걸리는지를 알게 되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원래는 그걸 다 브레이크를 조작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브레이크 조작 없이 자동으로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생제동 그 자동 모드, 그러니까는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는 꼭 회생제동을 끈 상태에서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회생제동 1단, 2단, 3단 어디에서든 간에 오른쪽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은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쓰더라도 기본 회생제동 양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회생제동 2단을 설정한 상태에서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 회생제동이 2단계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0단계에서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에 차가 없고 타력 주행을 할 때 회생제동이 완전히 꺼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3단까지도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단에서 회생제동 2단에서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쓰게 되면 앞에 차가 없고 타력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악셀을 띄면 기본적으로 회생제동 2단이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2단, 3단 맥스 이렇게밖에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 이제 회생제동이. 그러니까 좀 더 불리하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네, 회생제동 기본 양을 어차피 스마트 회생제동 자동으로 걸어주는데 굳이 기본 2단으로 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적으로 걸어주기 때문에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쓰실 때는 그냥 회생제동은 0단계로 해놓은 상태에서 회생제동을 스마트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유용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라든가 회생제동 조절 이렇게 해서 쓰실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완전 정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회생제동이 걸려서 차가 점점점 감속이 되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면 회생제동이 꺼지면서 클리핑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굴러갑니다, 계속. 근데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는 악셀을 띄어서 회생제동으로 차가 감속이 돼도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감속을 해서 차가 완전 정차까지 됩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쓰는 것처럼.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도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아무것도 안 밟아도 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아니고 회생제동을 강하게 하거나 오토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완전 정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줘도 돼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 그러니까 아이페달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는 갑자기 뭐 어떤 이제 긴급한 상황이 돼서 브레이크를 빨리 조작해야 되거나 급제동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말고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주차 같은 거 할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인 상태에서 주차를 하면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악셀 띄면 차가 서버리니까. 우리 보통 주차할 때는 악셀 안 밟고 클리핑으로 살살살 굴러가면서 브레이크만 살살 밟았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계속 악셀을 밟아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 그러니까 아이페달 모드를 끄고 그냥 일반 모드, 그러니까 일반 회생제동이나 오토 모드에서 주차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생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동부가선도로 분당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현재 속도에서 설정이 됩니다. 지금 78km로 설정이 됐고, 여기는 80km 도로니까 80에다 맞출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속도가 나오고 그 옆에 차선 마크가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떠 있고요. 그 옆에는 핸들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자동차 아이콘인데 주황색으로 돼 있죠. 저거는 이제 차로 이탈 경보 기능인데, 차로 이탈 방지 및 경보 기능을 완전히 해제해 놓은 상태예요. 그 차로 이탈 경보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핸들 아이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핸들 아이콘은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인데,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이렇게 차로를 인식을 해서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에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가볍게 잡고만 가고 있으면 차선을 계속 자동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차로 이탈 방지 및 경보 기능은 내가 직접 조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차선을 살짝 넘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 경보와 함께 차로 이탈을 막아주기 위해서 스티어링이 개입을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사용하면 굳이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같이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만약에 오류가 나서 인식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차선을 넘어가더라도 경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차선 이탈 방지 및 경보 기능은 차선을 밟으면 경보를 해줘요. 지금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꺼놓은 상태잖아요. 제가 여기서 차선을 살짝 밟아 볼게요. 자, 밟아도 경보를 안 합니다. 근데 차선 중앙 유지하는 기능 때문에 다시 차로 중앙으로 스티어링이 개입을 해서 돌아오기는 하는데 경보는 안 해요. 경보를 하게 하려면 저 차선 이탈 방지 및 경보 기능을 켜줘야 되는데, 저거 켜는 거는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여기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가볍게 한번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및 경보 기능은 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제가 길게 누르면, 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작동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차선을 살짝 밟아 볼게요. 자, 지금 소리가 나죠? 이렇게 경보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리고 이 듀얼 코나 같은 경우는 HDA 2.0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 옆에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떠 있잖아요. 차선 아이콘이 떠 있는데, 저 아이콘이 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 방법은 요 깜빡이, 요 방향 지시등 레버를 반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좌측으로 차선을 바꾸고 싶으면 좌측 깜빡이 방향으로 반클릭 해주시면 되고, 우측으로 차선을 바꾸고 싶으면 우측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우측으로 차로를 바꿔볼게요. 자, 저쪽에 지금 차가 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안 바뀝니다. 경고가 나면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여기가 실선 구간이라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실선 구간도 인식을 해요. 그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와의 추돌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선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인식해서 해주기 때문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내가 그런 거를 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안전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실선 구간이니까 실선 구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가고요. 제가 한번 왼쪽으로 반클릭 해주면 지금 옆에 차가 갑자기 과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저가 감지해서 중단됐습니다. 저 차가 지금 어떻게 지나간 거냐면 제 뒤에 있었다가 제 우측 차선 뒤쪽에 있었다가 3차로에서 제가 깜빡이 켜는 순간 제 뒤로 왔다가 다시 1차선으로 추월해서 갈지자로 지나갔어요. 저것도 인식해서 지금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차로를 바꿔볼게요. 우측 차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깜빡이를 반클릭 해주고요. 자, 그러면 차로 변경한다는 여기 화면이 이렇게 뜨죠. 차로가 바뀌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됐어요. 제가 핸들을 돌려서 차로를 바꾼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한 거예요. 지금 우측 후측방에 차량이 있는지, 뭐 다가오는 차의 속도와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차로가 실선인지 점선 구간인지 이런 거 다 인식해서 안전하게 자동으로 차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차로 변경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클릭을 한 채로 몇 초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반클릭하고 놓으시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자, 이번엔 좌측으로 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또 화면에 초록색이 떴죠? 네,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되게 신속하게 작동하는 편이라서 차로 변경에 자신이 없는 고속도로 같은 데 타시면은 차로 변경에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겁나서 난 못하겠어 이러시는 초보 운전자분들도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뭐 만약에 뒤에 차가 오고 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중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차선을 바꿀 타이밍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깜빡이 반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안전하게 차선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 사용하시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차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기능을 사용해봐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전비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체된 구간을 좀 돌아다녔어요. 간선도로 같은 데도 굉장히 정체가 심했고 도심도 굉장히 정체가 심해서 제가 분당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동안 너무 정체가 심해가지고 좀 많이 가다서다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연비에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악셀 조작해서 직접 조작을 해서 운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전비가 10.7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7 km per kWh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교통 상황이 굉장히 원활한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직접 조작을 하긴 했지만 또 그 이후로는 계속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 주행 속도도 그저께 운행했을 때랑 다르게 굉장히 원활하게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속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뭐 70km, 80km 정도 무난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전기차한테는 효율 면에서 좀 불리해요. 속도가 올라갈수록 좀 불리한 편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까지 36.8km를 타는 동안 전비가 9.3km per kWh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정체 구간 운행할 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도 지금 공인 연비상의 전비보다는 굉장히 좋은 전비거든요. 굉장히 전비가 잘 나옵니다. 막 밟고 이러지만 않으면 전비는 무난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여기 분당까지 오는 동안 45km를 운행했고, 교통 상황은 되게 원활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운행을 했고, 막힌 구간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원활하게 주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평균 속도도 제법 꽤 높은 속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연비도 지금 킬로와트당 9.3km로 괜찮은 전비가 나왔습니다. 공인 전비보다 훨씬 좋은 전비가 나왔어요. 근데 정체된 구간 다녔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전비죠. 근데 사실
전비를 막 신경 써서 이렇게 좀 전비 좋게 좀 타력이라든가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하시면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고요. 근데 그냥 막 가속감을 만끽하고 좀 팍팍 튀어나가고 그냥 막 편하게 막 달리시면서 타시면 보통 6에서 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운행할 때 이제 아무래도 엔진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심심한 느낌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엔진에서 오는 피드백 사운드가 없으니까 조금 운전할 때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자동차 게임할 때도 사운드 끄고 게임하면 재미가 확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자동차 운전도 이거를 그냥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즐긴다라고 생각하면 사운드 자체도 즐길 수 있는 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디올류 코나에는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에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고른 다음에 자, 여기서 끄기 약하게 보통 강하게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강하게 해볼게요. 근데 이걸 킨다고 해서 엔진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전기 모터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아무 소리 안 나는 것보다 피드백은 되긴 하는데 악셀을 밟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운드도 같이 볼륨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변하긴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약간 태풍 왔을 때 이렇게 약간 밖에서 창문 살짝 열어놓으면 바람 새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끄고 타겠습니다. 디올리오 코나 일렉트릭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모드는 기본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돼 있어야 돼요. 빌트인 캠 2에서 쓰는 전방 카메라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카메라로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빌트인 캠 2를 적용하지 않은 차에서는 증강현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빌트인 캠 2 옵션을 선택을 하신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증강현실 모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설정을 해볼게요. 자, 목적지 설정은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요 음성 명령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길 안내.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자, 이제 목적지 설정이 됐고요. 여기 경로 안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기판에서 이렇게 경로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HUD에도 저렇게 경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증강현실 모드로 바꾸려면은 요 내비게이션에 요 화면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증강현실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전방의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의 화면을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그 위에 경로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코나 일렉트릭의 기능 중에서 몇 가지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대부분의 기능들은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가 다 한글화 돼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눌러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홈 버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숨어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화면 끄기, 화면 밝기 조절, 뭐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내비게이션 안내 효과음, 그다음 후속 측침 모드 이렇게 해서 단축 버튼들이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소리가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이거 눌러서 아예 꺼버렸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음량 조절도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에 뭐 일일이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화면 밝기도 오토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게 단축 버튼으로 퀵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기능들을 빼놨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내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할지 음성 메모를 체크하면 음성 메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음악 사운드, 음질 조정하는 버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만 이제 메뉴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지금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에는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빌트인 캠 2를 적용하면 내비게이션에서도 증강현실 모드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빌트인 캠 2가 기존의 빌트인 캠 1하고 다른 점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질이 크게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성 녹음이 됩니다. 음성 녹음이 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화질이 크게 개선이 돼서 야간 화질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후방 화질도 되게 좋아졌고, 자, 여기로 들어가서 지금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화면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후방 화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전방 화면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깜빡이 표시하고 속도하고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이 주행한 시간은 몇 시였는지, 그 다음에 여기 주행하고 있는 곳의 위치는 어디였는지 이렇게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이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은 눌러서 확장하시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전방, 후방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시면 전방이 되고 이렇게 후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행 중 상시, 뭐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주차 중 이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체크가 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차 중 상시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 중 상시 녹화는 하지 않고 주차 중 이벤트 녹화만 하게 돼요. 주차 중 충격이 가해지거나 뭐 이랬을 때 그때만 녹화가 되고, 계속해서 녹화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좀 더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행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장면은 내가 따로 꼭 보관을 하고 싶다, 영상을 보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동 녹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녹화를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블랙박스 재생 모드에서는 블랙박스가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고요. 자, 이제 주행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내가 이 장면을 블랙박스에 따로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 작동 중이란 뜻이거든요. 이때 주행을 하다가 지금 이 장면 내가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서 여기에 수동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동안 녹화를 해서 그 녹화한 장면을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보관함에.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자, 빌트인 캠에 가서 여기 요 버튼, 여기 지금 별표 모양이 있죠.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장한 게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눌러서 저장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삭제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동 녹화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어떤 장면을 내가 따로 보관을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셔서 보관함에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하시면은 보관함에 저장이 따로 돼요. 마치 수동 녹화한 것처럼. 자,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내가 밖으로 빼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밖으로 빼낼 때 뭐 외부 기기로 연결해서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에다가 블루링크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걸 눌러서 와이파이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블루링크 앱에서 이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컴퓨터, 외부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옮기고 싶다, 영상 자체를. 그럴 때는 자, 메뉴로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영상 중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메뉴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블랙박스 메모리 단자가 있습니다. 요 센터 콘솔 아래쪽에 있거든요. 여기 여시면 여기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꽂혀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빼시면 여기에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64기가짜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지금 이 메모리를 뺐더니 영상 파일이 다 없어졌죠. 목록이 다 없어졌죠.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뺐으니까 표시가 안 되겠죠.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이 데이터를 옮겨서 영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64기가인데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좀 더 많이 녹화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128기가나 256기가짜리를 여기다 꽂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다시 꽂으면 자, 다시 영상이 나왔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D56코나 일렉트릭에 적용된 기능 중에서 되게 유용한 기능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공조 편의 기능입니다. 공조 편의 기능은 여기 셋업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차량이 있죠. 차량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공조라고 있어요. 공조를 누르시면 여기 공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 보면은 외부 공기 차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워셔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이라고 돼 있죠. 지금 다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주행하다가 워셔액을 분사하면은 워셔액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워셔액을 작동시킬 때 외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로 전환되는 거죠. 외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터널 구간 같은 경우도 주행을 하다가 터널 구간 진입하기 전에 이제 자체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도로 정보를 받아서 터널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기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차단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제 따로 저장이 돼 있어요. 어떤 특정 구간은 좀 이제 뭐 대기 질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내비게이션 정보에서 받아서 그 구간에 가면 또 외기를 차단해주는,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그리고 당연히 그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외기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 환기 있고 뭐 창문 습기 방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공조 편의로 가시게 되면 에어컨 자동 건조라고 있죠. 보통 요즘에 애프터 블로우라고 하는데, 여름에 더워서 이제 에어컨 작동하고 나서 목적지 도착해서 주차하고 집에 올라가잖아요. 뭐 회사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에어컨 때문에 이 공조기 내부가 되게 차가워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결로 현상이라 그래서 습기가 맺히면서 거기서 곰팡이가 증식하게 돼요. 세균이 증식하고 해서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있는 차들은 이제 시동을 끄고 주차를 하고 가게 되면 자동으로 팬이 돌아서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 기능이 자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체크를 해 놓으시면 자동 건조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체크를 끄시면 자동 건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핸들 열선과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공조기를 이용해서 뭐 에어컨을 튼다든가 히터를 튼다든가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작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작동돼 있는 세팅에 알맞게 핸들 열선이라든가 운전석 시트 열선이라든가 통풍 시트를 적절하게 같이 연동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따로 시트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그냥 공조기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 조절 이 정도만 해줘도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디지털 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아마 이걸 지원하는 현대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가셔서 차량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디지털 키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스마트폰 키, NFC 카드 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키를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마트폰 키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블루링크를 가입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링크를 가입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NFC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블루링크에 가입을 하고 이 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등록을 하면 따로 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어를 열고 닫고 뭐 잠그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애플워치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목에 차고 그걸로 그냥 키 대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자, 셋업에서 차량으로 가신 다음에 운전자 보조로 가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차량의 전방위 운전 안전 기능들이 이렇게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메뉴식으로 눌러서 다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다른 모델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되게 독특한 기능인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주행 편의에 들어가서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시면 여기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고 있고, 차간 거리가 있고, 가속 강도, 반응 속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선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간격이나 차의 속도 등에 따라서 가감속을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그때 가속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하는 이제 속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운전 상황에 따라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되게 과민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좀 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속하는 것도 어쩔 땐 너무 빠르게 가속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좀 느리게 가속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커마다 이 가속 정도나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고 적절하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디올리코나 일렉트릭에는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에서 가속 강도라든가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상황이라든가 교통 상황,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혹은 운전 스타일 연동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평소에 직접 운전할 때 운전 스타일을 학습해 놨다가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크루즈 컨트롤이 그 학습되어 있는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의 가속 정도라든가 반응 속도를 저절로 맞춰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걸 끄고 내가 만약에 장거리 연비 주행을 하겠다, 연비를 최대한 효율을 좋게 하겠다, 그럴 때는 가속은 좀 약하게, 대신에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면 좀 깝깝하고 오히려 더 운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2단계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속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해 봐도 이게 이렇게 바꿨을 때 바로바로 체감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쭉 사용해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에서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향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디올류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그 SDV 개념을 적용해서 개발한 차량이에요. SDV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DV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OTA 서비스인데, 이 OTA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차량에 있는 모든 제어 기능들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어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블루링크랑 연동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지금 현재 가능해졌는데, 이 디올류코나 일렉트릭에는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가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은 차량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뭐 진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팟빵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 그러니까 뭐 웨이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서비스도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대신에 운전 중에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원하지가 않고요. 화면이 그냥 차단됩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차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P모드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대신에 이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네시스 G80, G90, GV80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 G80, G90, GV80은 옵션에 따라서 2열에 모니터가 적용되는 차들이 있어요. 옵션이죠. 근데 2열에 만약에 모니터가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을 이제 재생을 했을 때 2열 모니터에서는 주행 중에도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블루링크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에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시네마라고 있죠. 이 시네마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왓챠하고 웨이브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웨이브에 지금 가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웨이브로 들어가서 여기 주차 상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영상을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목록 중에서 내가 재생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한번 눌러볼게요. 청담국제고등학교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 안내가 나오고요. 시청하기 누르면은 시청이 됩니다. 지금 이어보기 해가지고 네, 지금 4회 네, 소리는 줄이고 지금 이어보기에서 지금 4회인데요. 4회 전까지는 제가 봤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12.3인치다 보니까 일렬에 앉아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화면이 커요. 전혀 작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블루링크 앱을 이용해서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영상을 보는 시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캠핑 같은 거 갔을 때나 좀 쓰겠죠. 아까 말씀드린 G80, G90, GV80은 2열에서 이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열 모니터를 옵션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주행 중에도 동승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디올류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차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약간 유용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진가는 뭐냐?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지니 뮤직, 멜론, 팟빵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지니 뮤직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구독할 때 옵션에 따라서 일반 음질과 고음질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좋은 음질로 들으시려면 고음질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니 뮤직에 고음질로 이제 구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그럼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신 차트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USB에다 뭐 MP3 다운받아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로바로 최신곡을 그냥 내가 어떤 업데이트도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지니 뮤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입이 돼 있고요. 고음질로 구독이 돼 있어요. 근데 고음질로 구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음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설정해서 음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목록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재생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생을 하는데 음질을 설정을 하려면은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 음질 설정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음질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기본 음질이고 제일 아래 이제 FLAC 24비트가 가장 고음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고르시면 되는데 당연히 고음질로 구독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는데 자, 이걸 선택하면은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곡부터 반영이 돼요. 이 다음 곡을 누르면 그때부터 반영이 됩니다. 이 곡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 곡을 다시 고음질로 듣고 싶으시면 이 노래를 선택을 했다가 다시 이 노래를 선택하시면 이제 고음질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생되는 곡이 이제 음질이 어떻게 재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 음질로 제가 바꿔볼게요. 자, 기본 음질로 바꾸고 나서 자, 지금 지수의 꽃이라는 노래가 재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작권 때문에 소리는 줄여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음질이 지금 어떤 음질로 재생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화면에서 보이지가 않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곡 재생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음질이 표시가 돼요. 지금 AAC 플러스라고 나오죠. AAC 플러스라고 가장 기본 음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음질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밖으로 나갈 필요 없고요. 이 음질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음질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음질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생되는 곡이 바로 고음질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다음 곡을 선택하면 이때부터 고음질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지수의 꽃을 다시 고음질로 듣고 싶으시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아이고 안 눌렸나 보네. 네,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고음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음질로 구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고음질로 나오는 건 아니고 반드시 음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디올류코나 일렉트릭을 가지고 원격 주차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원격 전후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주차를 여기다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가 보통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세우는 이유가 경차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바싹 붙이면 문 열고 내리고 타고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거의 꽉 차요. 그래서 아예 차가 아예 큰 차들은 아예 세울 생각도 못 하고요. 여기는 차를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문 열고 내리고 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보통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딱 한 대 사는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다 꼭 세우고 싶다. 그러면 D56 코나 일렉트릭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우냐면은, 자, 일단 자동 주차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후진에 맞춰줘야 돼요. 먼저 직접 제가 조작을 해서, 자, 이제 후진을 하는데, 자, 보통 후방 카메라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내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세울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 이 노란색으로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앞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기둥에 닿느냐 안 닿느냐를 이렇게 미리 보여줘요.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후방 화면이고, 이렇게 후진을 하면 여기가 기둥이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초록색이니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닿지가 않고요.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뒤에 기둥에 닿겠죠? 닿을 것 같죠? 아직은 거리가 있으니까 초록색인데 조금 더 붙으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소리도 점점 빨라지죠? 자, 그러면 다시 전진으로 해서 앞으로 좀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넣을 건데, 자, 이 후방 화면으로는 좀 보기가 나는 좀 애매하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AR 모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후진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당연히 이렇게 모니터만 보시면 안 되고 저렇게 아웃사이드 미러도 보시면서 같이 주차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기둥이 좀 닿을 것 같죠? 다시 앞으로 좀 더 가서, 자, 소리가 나는데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돌려서 어느 부분에서 닿을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자, 이제 이 정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제가 주차를 해버리면 여기가 좁아서 제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만 맞춰준 다음에 핸들 정렬을 일자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차에서 이제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파킹을 놓으세요. 파킹을 놓은 다음에 리모컨 키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길게 눌러줍니다. 짧게 누르는 게 아니고 길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요. 원격 전후진 기능이 지금 준비됐다고 딱 뜨거든요. 그럼 지금 파킹해 놨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도 지금 자동으로 작동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띄시고 문 열고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제 후진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후진, 전진 버튼이 있거든요. 자, 후진을 눌러줍니다. 만약에 뒤쪽에 간섭이 나서 부딪힐 것 같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닿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간격이 좁으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럼 버튼 놓고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제가 타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좁아가지고 문을 열고 타고 내릴 수가 없고, 지금 이쪽도 당연히 사람이 타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꽉 차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상태에서, 자, 문을 잠그고 여기 앞에 보면 홀드 버튼이 있어요.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럼 주차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주차가 끝났으면 이제 다음날 이제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도 똑같아요. 잠금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비상등이 전멸했죠?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전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차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앞을 가리고 있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가리고 있죠?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섰어요. 제가 버튼을 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빼서 문 열 수 있는 정도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어를 열고 타셔서 가시면 됩니다.